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께 드린 그 자료 이외에 조금 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시작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를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PPT의 그림에 조금 신경을 썼어요. 주제가 우리가 다루기 가볍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은 아니고, 저도 이제 이 강의안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나눠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승전결을 만드는데, 다시 예전에 그런 공분들, 분노들이 이렇게 다시 상기될 만한 신문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하나 밝고 조금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림에 조금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밝고 간단하지만 밝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좋다 이런 느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런 것 같나요? 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동학대를 신고도 해야 되고 방지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요. 저는 먼저 심리상담사이고요. 첨단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상담 대상자의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제가 심리상담소를 열 때는 아동을 상대로 상담을 했었고, 이제 이게 아동이 혼자 오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상담으로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상담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또 부부 상담도 되게 많이 오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사례들도 좀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학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명백하게 학대입니다. 더구나 이제 아동학대의 한 영역인 성은 더 그렇습니다. 성도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뭐 그게 무슨 죄가 돼라고 하지만 지금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기준치, 절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도 조심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주지시키면서 이런 의식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트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 상담할 때 그런 것들이 간혹 발견이 돼요.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이 좋긴 한데 옛날의 기준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기준입니다. 이야기 중에 아니면 선생님들의 의식께서 이렇게 어떤 옛날과 다른 점들이 떠올려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눌 필요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인식하고 오늘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 지금 현재의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 먼저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2시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아동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이 시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은 멘트를 밝혀주셨어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도 좋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기대도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내가 어떤 기대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없으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가 됩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거를 보람 있게 충만하게 가져갈 것인가는 개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선생님들께서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돌보미, 이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것도 방금 우리 선생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진짜 좋다, 나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들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육아를 해보시면서 그 틈새 시간을 아이를 방치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일을 선택하고 함에 있어서의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것에 대한 기대인 거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뭐가 보람될 건지, 개인적인 신념도 있을 거고요. 여가 시간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신 선생님도 계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다 보면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개개인이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행복이신 것 같아요? 만족. 네, 만족했을 때, 뭔가 만족감이 들었을 때, 마음에 만족감이 들었을 때 행복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선생님 지금 표정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 순간도 포함이 되시나요? 표정에서 순간에 그런 희열 같은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말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영속적인 행복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 설정된 나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질은 생득적이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5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10% 정도가 외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죠. 저는 그게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공부머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공부머리 좋게 타고 태어나서 남들만큼만 공부했는데 공부를 월등히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운가요? 그렇게 영특한 머리를 가진 두 부모가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영특한 머리를 담기도 어려워요. 이런 거죠. 그 10%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금수저 물고 타고날 행복을 위해서 금수저를 물고 타고날 기회는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가 행복을 또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기질이 행복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외적 환경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외적 환경을 조절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내 주변의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0%는 이미 행복에 대해서 이미 나는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이 순간 어떠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 수용일까요? 포기일까요? 선생님 말씀이 지금 여기에 40% 내적 환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으니까는 약간 포기의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은 나예요. 내 통제 가능한 나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노력해서 그 행복이라는 만족감, 충만감, 무언가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이 40%의 내적 환경은 변화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나는 행복했을까요? 이상하게요. 상담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가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돌보미 과정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이런 10%의 외적 환경에 속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40%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좀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은가요? 1번, 2번. 1번.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래요. 조명 때문에. 제가 저 조명을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사진이 1번이 지금 더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선생님 계셨어요. 맞아요. 1번은 진짜 활짝 웃고 있는 거고 여기는 웃고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셈미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뒷셈미소를 가장 잘 짓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과 입의 근육 모두를 이용해서 한박 웃는 거죠. 우리 이제 커피 광고에서 자주 뵙는 아마 그분이 그래서 오랫동안 커피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뒷셈 미소를 지으면 나는 행복해질까요?
어쨌든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나와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는 보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미소로 그 아이를 대할까요? 그러면 그 10%의 외적 환경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인간의 심리에는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모션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뒷미소를 짓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아이도 어쩔까요? 같은 미소를 짓겠죠. 그러면 마음이 웃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지만 그게 습관화되면 혹시나 아까 50% 타고난 기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소리라기보다는 연구에서 보면 이렇게 행동이나 이렇게 웃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안정감과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아이들은 이제 발달 단계에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뒷미소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셔요. 저는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창으로 선생님들이 뒷미소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 끝이 여기가 끝까지 위로 당겨지게 한번 입술을 먼저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두 눈이 안쪽으로 약간 모아집니다. 레이저 발사하지 않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그 다음에 눈가에 주름을 좀 자글자글 아까 우리 이분처럼 잡아봅니다. 이분처럼. 그 다음에 진짜 웃을 때 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입이 확 벌어지는 웃음. 이게 진짜 뒷미소라고 해요.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히 눈까지 이렇게 웃어지면서 우리 선생님들 뒤에 선생님들 웃어지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봐보세요. 옆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웃고 계시는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 늙어가잖아요. 근육도 늙어가죠. 얼굴 근육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가 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미소를 하루에 10분씩 의식적으로 지으면 피부 처짐을 방지한다고 해요. 제가 약간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거를 알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혼자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웃고 자려고 누워서 이제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데 남편과 둘이 누워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신랑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뭐냐 그래서 이거 설명했더니 요새는 둘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웃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웃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나의 이 웃음 하나로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거울 효과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또 선생님들께서 이 돌보미 역할을 수행하심에 있어서도 만나는 아이들에게 미소 한방 미소 한번 지어주시면서 그 아이들도 아침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하루를 선생님들과 헤어지면서도 한박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친밀감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두운 이야기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런 미소들인 거죠. 그 우영우 엊그제 끝난 우영우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자폐들은 인간의 감정을 다 똑같이 느끼지 못해요. 자신의 감정 안에 속해져 있는 게 많아서 의미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영우가 돌고래를 상상하면서 웃는 장면이 입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웃는 게 있어요.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그 웃음을 웃으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 우영우 그 표정이 있어요. 그 돌고래가 확 나올 때 입이 딱 역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게 선풍기가 이게 있지 않아 가지고 머리가 확 휘날리진 않지만 그럴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하면 내 근육이
상상을 통해서 훨씬 더 위로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뒷셈 미소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많은 연구들에서 그저 활짝 웃었을 뿐인데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요 60%의 나를 맡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까 내적 자원인 40%의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에게 온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과 만나실 때 그거를 기반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상호작용이 더 많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40% 아이들에게의 그 40%의 내적 성숙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행복에 대한 아이디어 뒤집기입니다. 제가 인트로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선생님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시죠? 뒷셈 미소를 한번 지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그렇게 뒷셈 미소를 지을 만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동 학대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해해 보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아동 학대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례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Q&A로 조금 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없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를 가면 엄마가 잘했다고 하세요. 선생님들은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종아리를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다 줄 세워가지고 틀린 숫자만큼 종아리를 때렸는데 멍이 들었어요.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멍 들어 있으니까 너 왜 그냐? 그래서 맞았어 이랬더니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잘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때 엄마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때는 그 가치관에서는 그게 어떤 처벌의 기준이나 그게 사회적 가치에서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잘했다고 할 일일까요?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와 사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훈이 남매 사건인데요.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게 방영이 되면서 이게 좀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누나가 먼저 살해를 당해서 안매장이 되어 있었고, 둘째 이제 영훈이가 상습적으로 학대가 됐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나의 시선을 부검했을 때는 위에게 음식물이 30g밖에 없었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거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이도 구타하고 밥을 굶고 발등을 쇠젓가락으로 찍혀 퉁퉁 부어 있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뭔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좀 더 학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이 아이는 지금 살아는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요. 두 번째로 신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신혜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서 공감대 형성이 됐던 부분인데 부모님이 잘못된 믿음으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방치한 사건이에요. 아이는 미성숙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건은 사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 후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동이 아니고 좀 성년이 됐었어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공분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고 2000년도에 들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 학대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아동 학대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아동 학대는 어디서 일어나요? 보통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습성이 남의 집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경찰관도 잘 개입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었어요. 왜? 집안일이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때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맞나요? 맞는다는 거는 학대의 개념을 떠나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주고 선처해주자는 말이 아니라 체벌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많은 훈육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엄청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한 4시간을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안 때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왜 안 때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리면 네가 행동 수정할 거니? 그랬더니 그냥 지는 맞고 나면 편할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냥 맞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4시간 동안 이야기한 건 너를 이해시키고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고 네가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이고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맞으면 그 행동을 안 할까? 우리는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 체벌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육은 체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아, 너 맞아.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너희 너무 하잖아요. 막 이랬더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나는 하나, 둘, 셋 하면 긴장이 되지? 그 뒤에 따르는 처벌이 없어요. 그냥 그 행동을 하도록 조성하는 거죠. 긴장감만. 그래도 애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자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 답답하고 급하니까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정 부분을 자식 교육 때문이겠지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는 게 이런 아동학대 그래서 사망사건에 이르게 하는 아주 반인륜적인 행동들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인간은 남에게 맞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들이 자녀 상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안 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립니다. 엄마 말 들으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말 하려고 태어난 사람에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체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오는 거죠. 울산에 있는 우영진 군 학대 사건은 공분을 엄청 많이 샀죠. 엄마가 자녀의 귀가하지 않음을 신고를 했어요. 집에 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번에 좀 알았어요. 막 우리 아이가 오지 않아요 막 했는데 사실은 우영군을 폭행하고 드럼통에 불 질러서 이렇게 사망케 한 다음에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뭐 칠곡 계모 사건도 있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이유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원회를 발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법에 기반하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개입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한 절차가 명료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계속 나오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이쁜 아이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인식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이제 법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식도 바뀌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아동 학대 사건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전에 아동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법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인 거죠. 그러면 아동의 개념에 청소년기까지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동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는 어떤 곳에는 뭐 청소년법이 또 있고 법마다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동을 영유아,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부터는 청소년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동 학대의 아동은 청소년기까지 다 포함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거는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학대당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존중받으려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보호자들도 범죄,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자녀를 한 대 때렸다고 아빠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아동학대라는 걸 아니까 어디에 신고를 하겠어요? 112에 신고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그 뒤로 그 집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냉각. 아빠는 아빠대로 이제 교육을 수행해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벌이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그리고 아이는 아빠를 그렇게 신고했을 때 아이는 마음 편했을까요? 이제, 형법상 이게 이게 형사 사건인 거죠. 이거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복지법상도 이게 가중 처벌되는 죄입니다. 명확한 범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무조건 명확한 범죄라는 거. 아동학대는 범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지만 교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고당한 부모님도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때린 부모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른 입장에서 애들이 어른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부모 교육을 이렇게 그 기관 지정된 기관에 다니면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처벌이 대상이 되거나 아까쯤에 우리 뭐 사망이나 막 이렇게 그 앞에 나온 사례의 가해자인 분들은 다 처벌을 받으셨겠죠.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접하는 많은 일들이 처벌이 될지 교육이 될지는 우리의 판단에 따를까요?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까요?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겠죠. 우리는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알고 이렇게 신고해주면 되는 겁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인권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91년도에 여기에 협약함으로써 UN 권리협약에 말하는 아동의 인권을 우리 국내법과 동일하게 저 법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권은 기본적인 나의 생존을 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의식주 플러스 학업 플러스 정서지능까지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발달권. 발달하잖아요. 이 발달에 대해서 잠재의식을 가지고 성장 발달하는데 나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적인 제도에서 많은 권리들이 그러니까 유해한 요소로 이렇게 걸러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어렸을 때 우리는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 술 한 잔씩 하시면 술심부름 누가 해요? 애기들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 시킬 수 있나요? 식용유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두부는 사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유해한 것으로 아이는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사오라고 막걸리 이렇게 주전자에서 보내면 오면서 그걸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이렇게 마셔보고 왜냐하면 흐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안 흐르게 하려고 자꾸 내가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 만들어요? 유해한 것으로부터 접촉만 늘게 되는 거죠. 어른 입장에서는 단순히 심부름 시켰을 뿐인데 아이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한번 맛봐봤더니 달더라. 막걸리는 좀 달죠. 그럼 친구들한테 달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 뭐 할 나이예요? 행동할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네 가지 권리는 아동의 인권입니다.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을 하실 때도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이것들을 여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유형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동에 있어서 당연한 것들은 아동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동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아동은 이 권리가 너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유해한 게 없어야 불안 요소들이 제거가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면서 이 아동기가 지나서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건강하게 발달한 아이들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해한 것들, 또 이런 권리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그 불안 요소와 싸우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미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려는 이 업도 그 틈새잖아요. 아동의 이런 방치와 방치 아닌 수준의 틈새에 선생님들이 접근하셔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어떻게 제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포커싱이고, 거기에 기본에는 이런 아동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공분이 되는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신문을 좀 캡처를 조금 해왔어요.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만든 날이 제가 이제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사무실에 혼자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제가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 학대의 유형을 알아야죠. 아, 이런 것도 학대구나 선생님들께서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신체 학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쯤에 체벌 설명 조금 드린 건데요.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훈육과 학대 사이에 그 줄다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훈육은 절대 체벌로 인해서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육은 교육과 공감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체벌은 학대예요. 가혹행위 우리 뭐 벌을 주잖아요. 근데 벌을 주는 거 이상으로 엽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에 나오면 선생님들 조금 더 이해하시겠지만, 아까 이미 우리 그 공개된 사례에서도 가혹행위들이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발을 계속 찍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아이에게 밥을 안 줬다는 건 생존권에 위해가 가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하기도 하고요. 도구를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는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다 이 신체적인 학대에 속합니다.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 머물다 온 딸에게 화가 나서 욕설하고 폭행한 친부.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플러스 교육이 들어갔을 거예요. 처벌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 신체학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학대입니다. 정서라고 하는 건 뭐죠? 뭘까요? 정서가 마음이죠. 아이들이 아까 발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자들은 이 아이의 발달권을 지켜주고 이 발달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육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정서적인 상호작용,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럼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고 발달권에 부합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30분이든 20분이든 빈 시간에 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아이의 발달권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반드시 들어가집니다. 학대라고 하는 건 그거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이제 그림에서도 이렇게 막 울고 떼쓰고 있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그 이제 제 상담 사례 중에 그 엄마가 주후소로 가져온 게 아기가 너무 짜증내요예요. 그런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짜증을 내요예요. 아이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세계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짜증낼 때는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짜증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짜증내요. 이 어휘 자체가 지나치게 엄마 입장인 거죠. 근데 아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엄마랑 1시간 상담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아기가 좀 덜 짜증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이해를 하는 거죠. 5살짜리 남자아이의 발달 과정이나 그때의 그 인지 수준, 이 아이가 원하는 정서 이런 것들을 설명만 드렸을 뿐인데 아이가 덜 짜증내요. 덜 짜증낸다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마땅치 않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에게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이런 가학적인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지만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너무 교감하지 않는 것도 정서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큰 외상을 남깁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의 그 심리적 욕구를 다 충족해 주었나요? 부모님은 내 심리적 욕구를 다 충족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구나 우리 어린 시절은 살기 어려웠을 때여서 부모님들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심리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시고 살았나요? 우리 때는 형제자매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파트 문 딱 열고 닫고 들어가 버리면 외부 세대와 차단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옛날은 문도 좀 열어 있고 옆집 가기도 수월하고 한 집에 두서너 집 그 응팔처럼 두서너 집 이렇게 새빵 살면서 좀 경계가 낮게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이 충족해주지 않은 공감을 옆집 아줌마가 충족해주기도 하고 형제들이 충족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여간 어디선가 하면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그래도 물론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의 핵가족 체계는 어떤가요?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 젊은 꼰대들이 하는 행동들은 내 욕구 충족이 우선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욕구 충족을 해줄 자원이 일단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게 아이들 기억 속에 성장했을 때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정서에는 남아있어요. 아,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누군가 내 정서에 반응을 잘 해주더라. 선생님들 되게 희한한 게요. 내 아이의 정서에는 반응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옆집 아이 정서에는 100% 공감해 줍니다. 저만 그런가요? 정말 희한해요. 왜? 내 아이는 공감해주면 이 아이가 행동 수정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해서도 봐보세요. 비교, 차별, 편애, 왕따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정서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안 될 수 있나요? 형제 간의 비교가 되고요.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이제 아파트 앞집에는 저희 아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살아요.
12시 반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도 12시 반에 집에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오니? 그랬더니 좀 공부하고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뭐 하고 오세요? 그래서 나도 뭐 하고 온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 헤어졌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은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게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제일 맨 먼저 무슨 말 했을까요? 야, 옆집 누구는 진짜 공부하다 인자 들어오더라. 너는 도대체 공부를 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할 수밖에 없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본인이 남한테 비교당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말하다가 아이고 말자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놀아라 그러고 다시 나왔어요. 말하다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비교되죠. 왜?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우리는 정서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차별 편애는요 하는 사람은 몰라요. 하는 사람은 몰라요. 저희 이제 상담 기관에 오는 아이 중에 이렇게 아들 둘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부모님이 아이 그 양육에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상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해드리면 그걸 즉각 반응해주시는 분인데 가족회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좀 심각해서 여기에 집중을 엄마가 했더니 큰 아들이 어쨌을까요? 차별 편애. 엄마가 요새 동생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근데 엄마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줬잖아. 나이 차이가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형이잖아요. 우리는 야 너는 형이잖아. 뭐 너는 뭐 다 해줬잖아.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각각의 유기체이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내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와 동생을 차별하는 것 같아. 요 근래에 보니까 동생한테 눈길이 더 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무언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잘 모르는데 당하는 그 이렇게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미세한 눈빛 하나까지도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그 이제 다른 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집단 상담을 나갔는데 그 아이가 통통 튀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반응을 가장 많이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센스쟁이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가 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반항조로 안 할 건데요. 하기 싫은데요. 막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가 센스쟁이 누구누구 이랬더니 바로 선생님 왜 내 이름은 그냥 부르면서 제 이름은 센스쟁이 누구누구라고 불러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내가 그랬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내가 느끼기엔 센스쟁이였나 보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센스쟁이 또 나가요. 왜? 나는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반응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런데 나를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저 아이에게 고마움이 있구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도우미로 들어가셨을 때 형제가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를 더 많이 보게 되죠? 행동이 좀 느리고 뭔가 문제 행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눈길과 손길이 조금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뭐 그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동 학대로 선생님들이 처벌받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그런 경우에 아이가 둘이나 셋 정도 있는 곳에 가셨을 때는 조금 더 나는 그냥 하는 행동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반응이 올 때는 아 그때 이런 말이 있었지라고 상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6살짜리 유치원생에게 3번에 걸쳐서 억지로 밥을 먹인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요. 확대되는 거죠. 아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이야기했었지만 2차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선생님들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이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유치원에 또 CCTV가 의무화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경찰을 대동했을 때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새는 가정 내에도 CCTV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CCTV를 달아놓습니다. 왜? 그냥
그냥요, 아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 보고 싶을 때도 이게 말을 하면 들리잖아요, 집에. 그러면 목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달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동 학대를,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 이제 분명히 학대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학대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그냥 교육하고 뒷셈미소 지으면서 공감만 해주면서 이 아이를 빨리빨리 채비해서 학교를 보내거나 이 아이의 어떤 다음 스케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도 명확하게 봐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성학대입니다. 아이들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아이들의 성범죄는 사실 지근거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범죄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아는 사람들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래야 신뢰를 가지고 개방하기 때문에, 무언가 말을 따라가고 이 가자 그러면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이 성은 좀 어렵죠. 성은 이런 사례는 상상을 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례들인 거죠. 자기 친딸이잖아요. 근데 친딸인 경우도 있고 이제 계부인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남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어요. 그 예전에, 요새도 좀 그러긴 하는데, 한 공간에서 오빠, 여동생, 엄마, 아빠 이렇게 함께 잠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아 때는 당연한 거고 아동 때도 당연한 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성적인 호기심들과 2차 성징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자는데 엄마 아빠는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자리에는 이제 다 가버리고 남매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까지 이야기하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모두가 다 학대입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이거는 수치스러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감정인지를 잘 몰라요. 아이들의 감정은 이제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감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감정을 8, 9, 10세, 11세 이런 아이들이 나는 이게 수치스러워요 라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성 문제, 성에 관련된, 부부 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간혹 어렸을 때의 이런 기분을, 이런 경험을 설명을 하는데 아내분께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수치스러웠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뭐지? 뭐 불쾌했어요 여기까지도 가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을 판별할 때는 어른의 기준과는 좀 달라야 돼요. 무언가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저희 조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남매인데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6학년 4학년인데 그때는 1학년 3학년인가 2학년 4학년인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둘이서 문 닫고 들어가.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 나와. 남매인데. 그래서 큰애한테 뭐 하고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더 어린 애한테 너 뭐 하고 왔어 그랬더니 꼬치 만지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야 이제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선행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생님하고 나누어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어린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남자아이가 쫓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요구했던 행동인데 이 여자아이가 그게 뭐지 싶으니까 남동생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둘이 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지만 발달 과정상 그 아이들의 인지 수준으로는 그게 뭐지 모르니까 이게 수치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추행이에요. 일단 그 아이와 그 아이도 성추행이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따라가는 아이도 성추행이고 이 아이 여자아이도 성추행이지만 자기 동생한테 또 성추행을 또 한 거죠. 뭐지 싶으니까 계속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분명히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제가 했어요. 나서지 않겠죠.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몇 달 지났는데 여동생한테 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모듬을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세요. 선생님이 가운데 계시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발까지 한눈에 보이는데 이 남자아이가 장난치느라고 밑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쳤나 봐요. 여자애들이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 조카가 발로 밟고 있더래요. 그 남자아이를.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발로 밟아버리는 거지.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노출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폰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잖아요. 여기서 어떤 거를 보는지가 잘 몰라요. 엄마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상한 동영상에 접하는 나이들이 점차 어려져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성학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게 보이면 부모님께도 알리고 부모님이 학교에도 알리기도 하고 신고해야 될 거리면 신고도 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대에 대한 개념이 좀 쓰시나요? 경각심도 좀 가져지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아이하고도 이 정도 수준에서 관계를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성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중고등학교의 강의를 제가 이제 교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자요. 예전에는 일어나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터치가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이거는 학대까지는 아닌데 안 돼요. 그래서 동성인 아이에게 얘 좀 깨워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깨우지 제가 일어나 안 돼. 근데 이제 여학생들한테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여학생들은 잘 엎어져 자질 않아요. 아니 이거는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여학생들이 이렇게 엎져서 자는 법은 좀 없어요. 이렇게 큰 인형을 여기다 안고 이렇게 자요. 그냥 이제 이렇게 자면 조금 더 예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엎져서 자면 보기도 그렇고 이제 특강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 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엎져 있는 애들은 남학생들은 잘 엎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더 많이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을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왜 그 느낌이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뭐 아이 옷 갈아입힐 때 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남인 입장에서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아이의 신체를 모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신중하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아이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조카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 행동을 하거나 어두운 데 숨으려고 하거나 좀 더 체크리스트 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경계한다거나 하여간에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방임입니다. 방임 유기. 이제 이 방임 유기 이러면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엄마랑 이렇게 길이 엇갈려서 헤어진 경험들 이런 것들을 유기 경험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유기 경험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내려갔어요.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와서 아이를 안 데려간 거예요. 항상 아이랑 같이 내려가는데 근데 그 엄마가 없는 그 잠깐 사이에 천둥이 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 뭘 느꼈을까요? 공포심.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아이가 소파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천둥을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것도 유기 경험인 거죠. 이게 아이의 불안을 자극했고 아이가 불안하니까 엄마 옆에서 떨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엄마하고 분리를 완전하게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조그만 불안 요소만 생기면 특히 청각적인 자극에 예민해져서 불안 요소만 생기면 엄마랑 분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날은 뭐 유치원을 안 간다고 떼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왔던 상황인데 이런 것도 유기 경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임 유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유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솔직히 우리 옆에서 나도 경험해 볼 만한 사례 아닌가요? 그래서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유기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고 상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쓰레기 더미에 사는 남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이 없고 부모 자체가 위생이나 보호에 대한 그런 자격,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정갈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도 물리적 방임에 속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커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부모 상담할 때 엄마랑 아빠랑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그거예요. 한 분은 좀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한 분은 애들은 어쨌든 잘하니까 놔두면 잘 커. 나도 그냥 혼자 알아서 잘 컸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그거는 너무 지나친 간섭이야.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볼 만큼은 심각한 방임이고요. 심각한 방임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학대에 처벌받을 수준은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죠. 아이가 넘어졌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안 일어날 때까지 엄마가 딱 팔짱 끼고 너 일어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방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한 문제죠.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맞기는 해요. 이때 아이를 보면 알아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아플만 한데 예를 들어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데 긴장한 것처럼 자동 반사로 알아서 일어나. 이거는 뭔가에 긴장되어 있고 뭔가 이제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엄마가 안 일으켜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울어보다가 일어나. 이거는 좀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막 아이가 막 이렇게 막 피까지 흐르고 있는데도 엄마가 얼른 가자 얼른 가 얼른 가 막 이렇게 데려간다. 이거는 엄마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방임은 물리적 방임은 좀 경계선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대라고 제가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간혹 그 청소나 정리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퇴근해 갖고 오면 아이가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안길 거 아니에요. 안긴다기보단 이렇게 가서 맞이할 거 아니에요. 장난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누구를 위한 장난감이에요?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치워야지 아이가 현관으로 오는 수준이에요. 뭐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이가 그 정도 이렇게 걸어다닐 시기에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면서 스스로 탐험하게 하는 것도 아이의 자율권과 독립권인데 그것들을 아이 가까이 놓는 것도 좀 발달에는 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교육적인 방임. 요새는 이거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학교에 아이가 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 그 올여름에 있었던 광주 남구에 있었던 그 가족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신고자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한 거죠. 연락이 안 되니까 감기 기간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좀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학교에 안 오고 집에서 그냥 공부시켜요.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시절이어서 아이가 이제 뭐 저기 한 경우도 있었죠. 의료적인 방임, 의료적 처치 행위를 하지 않는 행동도 방임입니다. 이거는 생존권에 달린 문제잖아요. 6위 보호하지 않고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6위를 좀 이렇게 폭넓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 6위는 경험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학대의 수준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 학대를 제가 일부러 조금 사례를 근접한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가 다 아동 학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하고 거리가 먼 거야라고 내가 느끼면 이 시간 이후로 선생님한테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느끼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습관을 형성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좀 경계선에 있는 게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이야기도 조금 드리는 거죠. 아동복지법상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 아이를 키우는 이런 행동들은 텔레비전이나 어떤 진짜 저기 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성범죄자인데 조두순보다 더한 김 누군데 그 사람이 석방됐다고 해요. 김 누구 오늘인가 어제 아침에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성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하기 어려우니 어린 아이들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디로 유인해서 나 좀 도와주라. 물건이 무거우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를 자극해요. 무슨 정서를 자극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배워요. 무겁지 않은 거면 들어주려고 하고 무거워도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따라갔다가 이 남자가 이제 대상으로 잡은 아이들이 9살짜리도 있더라고요. 15살짜리도 있고 보통 요 수준의 아이들이고 17살짜리 아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석방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범죄자의 심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죄자든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또다시 재범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깝깝할 일이죠. 또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냐. 그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이 김 누구라고 하던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걸 인지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아동을 접근하는 인식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형사들이 단건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거를 크게 이렇게 지금처럼 연쇄적으로 이 사람의 이 과거 이게 있어요 하면서 이것을 언론에 알리고 보고하는 기관이 알림이 무슨 알림이가 있어요. 성범죄자들 알림이가 있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들 천자발찌 차기 전부터 후까지 다 알리는 창이 있는데 그게 생기기도 전이어가지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형사들이 이것을 단건으로만 처리를 했다고 해요. 병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누적된 범죄가 기록되지 않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발달이 돼서 지금은 그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동 성범죄에는 이거는 반드시 해당이 되는 거죠. 폭력인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점수 건수가 이렇게 차근차근 늡니다. 아까 2000년도에 이제 개정해가지고 발의되고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2004년도부터 집계됐는데 2013년, 14년을 계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고 접수 자체가 4만 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동 학대가 늘어났을까요? 어른들이 살기 힘들어가고 아이들을 많이 학대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신고 건수가 늘어났잖아요.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신고를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인식이 변화하니까 이게 아동 학대구나. 그리고 아동 학대는 처벌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계도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아동한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늘어난 건 아닌데 인식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많은 거죠. 신고해서 사례로 판단된 게 3만 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신고 안 된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학대인데도 학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유형별에서 보면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때려서만 학대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서적인 학대, 방임, 유기, 그다음에 성까지 모두가 다 학대에 해당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가족 내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의심될 수도 있고 아까 그 방임 유기 같은 경우도 버리고 도망갔다.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DNA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동 학대에 그렇게 버리고 가는 유기가 아니라 유기 경험을 할 만한 일들, 아이들의 반응은 진실합니다.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갔는데 아이가 뭔가 많이 긴장돼 있고 불안해 있고 뭔가 경계를 많이 한다. 좀 이따 체크리스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뭔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일단 슬프지만 사례를 몇 가지 저 이거 하면서 열이 뻗쳐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시간이 이제 막 11시, 12시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고 스크랩을 하는데 나중에 슬프지만을 나중에 앞에다 달았어요. 처음에는 사례 알아보기 여기까지만 달고 막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보고하면서 이건 진짜 슬프다. 진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울산 이서연 양 학대 사건은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의 욕구는 당연한 거죠.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폭행해서 사망했는데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거죠. 저거는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살인행위인 거, 저 자체가 살인행위인 거죠. 두 번째 울산 입양아 학대 사건. 생후 25개월짜리를 입양해가지고 학대해서 고추탄물을 먹이고 철제 옷걸이로 폭행하고 찬물로 샤워하는 등 잔혹하게 지원금을 노리고 전량을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 너무 막 답답하신가 봐. 그래서 이제 감옥소 가셨어요. 맞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데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 생후 25개월이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3살에서 4살. 3살에서 4살이에요. 생후 25개월이면 두 돌 딱 지난 나이잖아요. 두 돌이면 이제 기저귀 뗐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에게 무슨 고추탄물을 먹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본인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네. 인천의 11세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상점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 이건 신문 기사 CCTV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부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 이것은 이제 장기 결석을 하니까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모에게 살해당한 거고요.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거 선생님들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여기 신문 기사 읽으니까 맞아, 이거 나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부는 어디에다 묻고 냉장고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사를 갔는데 집에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장고에 이상한 게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된 케이스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답답하죠. 분노가 뻗칩니다.
부천 여중생 백골 사건. 여기는 아빠가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계모와 함께 중학생 딸을 폭행해가지고 사망했는데 1년 동안 집에 방치했다는 거죠. 직업이 목사인데 이것도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 결석한 경우니까 예전에는 결석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유를 대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그게 먹히지 않죠. 평택아동 안매장 살인 사건. 이제 이 친구도 결석으로 알려진 건데요.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해가지고 락스 원액을 아이의 몸에 뿌렸대요. 락스가 얼마나 독해요. 화장실에서 신군을 일주일간 방치했죠. 그리고 나서 산에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알고는 사임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변호했을 때 그 변호사는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변호라고 하는 건 이 가해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경악스러운 사건이면 변호사가 사임을 했겠어요. 공군 상사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탈전투 비행자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이 공군 상사인 외삼촌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효자손으로 60차례 맞았는데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외삼촌은 징역 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죽기 전 졸립다는 말과 함께 눈을 감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승전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결과만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참 마음 아프죠. 아이가 죽기 전에 졸립다는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천안 계모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근접한 이야기예요. 여행 가방에다가 9살짜리를 여행 가방에다 트렁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엄마는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뭐 그런 행동도 했다 하고 그 전부터 이렇게 학대할 때 여행 가방에다 아이를 그러니까 그게 벌이였던 거죠. 여행 가방에 들어가는 게 이 아이한테는 벌이였었고 남매가 있었는데 누나는 엄마가 키우고 남동생은 아빠가 키우는 상황에서 자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 이제 계모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있을 때 계모 아이들을 통해서 거기서 뛰라고까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으로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정인양 학대. 우리 이제 선생님들 머릿속에 정인양의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막 울컥하는데요. 진짜 이거 뭐 말로 이루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다가 혼자 막 성질이 나가지고 새벽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 한번 보내드리고 뒷셈미소를 앞에 다시 한번 넣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환기하는 차원에서 뒷셈미소 한번 짓고 가실까요? 안 되죠. 미소가 안 지워지죠. 지워질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접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부러 좀 빨리 지나버렸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도 우리 선생님 앞에 선생님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도 눈이 빨가세요.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접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아닐 거예요. 아니어야 되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기 개입을 해주는 것도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양육자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는 주양육자가 뭐라고 잘못하면 그 위에 어른이 주양육자를 뭐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잡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주양육자가 잘못했을 때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은 미숙하고 인지나 정보에 대해서 느리고 그게 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화되어서 사회에서 이거를 개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에서 개입해 주고 이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2시간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각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들과 이 시간 나누기 위해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신문도 찾아보고 법령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많이 각인을 시켰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상담 장면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어서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치료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대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차라리 맞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대 때리는 건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본인이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남에게 신체적인 훼손을 당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17살인데 그 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친구들은 맞을 짓을 하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맞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자꾸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한다는 건 훈육의 차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한 번의 훈육을 통해서 행동이 수정이 되면 좋은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고 17살이면 사실 부모보다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요. 저희 아이도 90kg 가까이 나가요. 때려서 말들을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때릴 수 있는 존재로 아이가 인식한다는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행, 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맞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부모는 자녀를 때려도 된다라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념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폭력에 대한 공부를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 말 한마디 했다 또 잔소리 엄청 들었죠. 너는 그럼 엄마가 그렇게 때렸으면 좋겠니? 엄마는 때리는 존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막 너 같으면 애기 나가지고 때리면서 키울래 어쩔래 엄청 막 했죠. 그러면 이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목적이다, 훈육 목적이다, 아이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다 그러면 해도 될지 말지 다시 판단할 일인데 그런 근거가 없지만 이런 후유증, 안 좋은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당하는 애들은요, 이런 뭐 골절, 그 다음에 멍드는 거, 이런 거는 기본이겠죠. 장기 파열, 그리고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심한 경우 생리기능 변화의 사망까지. 이제 이건 심각한 경우, 보통 이제 멍들거나 이제 골절도 우리가 생각하는 뼈가 딱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금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 손상, 신체 손상보다 저는 정서 손상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 기능 손상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10대부터 10대 전후반 10대 전후 10살 전후부터 시작해서 자아라는 게 생긴다는 게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한테 맞으면서 내가 손상이 돼요. 근데 이 맞는다는 건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도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지 알고 커.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안 이쁘거든. 이거는 나의 신체적인 자아 기능이 손상이 있는 거죠. 조금 웃기려고 제가 분위기 좀 전환해 보려고 조금 웃기려고 이쁘다 안 이쁘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적 비하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반응들이 없으세요. 아주 기분이 쭉 다운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가 내동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자아 기능이 손상되는 게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접하는 많은 경험들이 자아 기능을 손상시키는 수준의 아마 학대들을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의 저하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이거 경험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여기 남자 선생님들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예전에 그 성추행이죠, 성희롱이죠. 할머니들이 특히 이제 큰 손자, 제일 큰 아들, 큰 손자 키울 때 못 울게 해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 그럼 울면은 어떠겠다고 협박을 해요? 뭐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하세요. 성희롱인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나이가 50살인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듣고 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서 손상. 학대당한 아이들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처음 질문이 아이에 대한 질문, 아동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1800년대는 아동의 심리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왜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동이 심리가 있을까?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상담실을 오픈을 해보니까 엄마들이요, 저 우울해요, 저 슬퍼요, 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 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상담료를 지불해요? 아이가 우울한 것 같아요. 아이가 반항 행동을 하고 문제 행동을 해요. 이거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이 심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의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식사를 하면요. 할아버지, 큰아들, 큰손자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아동을 인간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심리, 마음이 없다라고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으면 아동을, 손자를 할아버지와 겸상하게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중했었습니다. 물론 인권은 없어가지고 계급 사회에서 이제 계급에 당해서 인권 유린이 됐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 문화예요. 이게 지금 왜곡돼서 그렇지. 1800년대의 유럽에서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뭐 이런 거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만 3세 이전에 36개월 이전에 이런 형성된 이런 정서나 이러한 자기의 심경학적인 어떤 결과들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뒤에 학자들이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론들을 계속 그 이론들을 연구해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정 가능하니까 심리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세요. 많은 솔루션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자아손상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겪는 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무기력감. 내가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뭔가 동기를 가져보는데 동기화시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애착 형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정서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동 학대를 알아볼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증상들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나 발생이나 회복이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이렇게 부딪힌 상처는 만약에 멍이 들었어. 그러면 여기 멍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질만 하면 그 옆에 또 생겨.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부딪혔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생겨. 이거는 좀 의심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차를 좀
제거 포인터가 아니어가지고 시간차가 있는 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긁힌 상처, 도구의 모양이 있는 거,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때리진 않았는데 항상 협박했던 게 선생님들 도끼빗 아세요? 분홍색 도끼빗 이렇게 큰 거 이제 파마 머리니까 항상 그걸로 엄마가 머리를 빗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찰싹 때리면 저는 멍이 잘 드는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도끼빗 자국이 이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쫙 자국이 남아요. 그러면 맞았다는 거죠. 성감염이나 생식기나 항문의 증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많이 보아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곳이 가렵다거나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한테 호소하냐면 가장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 호소합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호소해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아동하고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아이들이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있어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좀 넘기시지 말고 좀 신중하게 듣고 반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적인 징후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른들을 경계합니다. 아니면 대상자와 나에게 학대를 한 대상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운다. 이거는 그냥 무섭다. 이 정도 수준일 때 공포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훨씬 더 과격한 반응. 그러니까 천둥 칠 때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반응인 거죠. 천둥 칠 때 무서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딱 소파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몸이 작아요. 여자아이인데 좀 작고 빽빽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딱 이만한 저기에 딱 들어갈 만한 아이. 딱 들어가면 여기가 닿잖아요.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동굴처럼. 그런 것들, 공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해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살펴보는 거죠.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인 행동. 내가 그러니까 공격적이거나 위축됐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무언가 심각한 훼손을 받을 수 있는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민해집니다. 그죠? 불안해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스리고 있는데 조그만 자극이 촉발해도 이거에 확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게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태가 그렇게 대단하게 트라우마 상황처럼 불안해져 있다, 공포스러워져 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반응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반드시 부모님한테 알리시거나 좀 심각한 경우는 관계기관에 알리셔야 되죠.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렇게 적은 건 이제 주로 가정 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요새는 어린이집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조금 저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탐색을 해보거든요. 여기 바로 나오네. 이런 공간들에 대한 두려움도 나오기도 하고요.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제가 아까 조카 설명드렸잖아요. 아기들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성적 행동들이었죠. 그거는 어떤 선행 사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추론 가능한 이야기였고 이제 대처를 그렇게 한 거죠. 행동장애,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이런 것이 다 행동장애에 속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극단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과잉 행동, 산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 집중해서 앉아 있거나 뭔가 하기가 쉬우시던가요? 불안할수록 더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들은 나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행을 하기도 합니다.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 단계에 맞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부적절한 옷차림, 비행이나 도벽, 불안정하고 산만함. 이제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을 아마 안 만나실 것 같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선생님들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상처에 대해서 보호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먼저 알렸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게 있고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정서적인 학대도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상호작용 잘하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의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학대하는 행위는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임 설명드렸고요. 이제 성학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학대는 조금 더 제가 그 선생님들이 접근하기도 조심스러우실 것 같고 그것을 발견하기도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 성놀이를 보이는 거 그건 제가 아까 사례로 설명드렸잖아요. 자책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책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자책행동일까요? 뭐 위축돼 있고 나도 모르게 미안해 잘못했어가 먼저 나오는 거죠. 섭식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하던 행동을 안 하기도 하는 거죠. 어른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제 악몽이나 수면장애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아이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쾌적한 상태인지 잠을 못 잔 상태인지 이제 이럴 때는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처음 진술한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이거를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신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경험한 사람의 피해자의 경험이 가장 큰 증거잖아요.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발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우리 어디 가자 이러지 않고 아이를 발견한 그대로 데리고 가야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이제 그 아동뿐만 아니라 성 피해 당한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 피해 당한 사람에게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주지시켜 주는 거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아동기에는 발달 과정상 죄책감을 조금 더 먼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아님을 정말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이게 캐묻지 않는 것처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게 되면 아동의 사고 수준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 걸렸을 때 아동한테는 트라우마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생기고요. 사고가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질문을 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다 힌트가 되고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도 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를 안심시키는 건 괜찮지만 누구야? 어떻게 하다 그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좀 잘 보셨다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절차는 징후를 발견을 하면 먼저 아동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해요. 부모여도.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거나 이제 시설에 보낼 때 어느 시설에 있다고 보호자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감기 기관에서만 그걸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는 112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개입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때에 처음 발견할 당시에 증거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도 좋고 큰일 난 것보다 별일 아니하다기보다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성학대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술에 오염이 있으므로 유도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안심시켜주는 행동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저도 오늘의 이제 이런 많은 자료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에도 힘쓰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 개입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해서 현장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 아동은 이렇게 응급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부모하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학대 행위자,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처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 처벌 안에는 교육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법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벌금을 받는다거나 뭐 징역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죠. 사례 개입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법적인 처리를 하는 거고요. 사례 관리에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검사, 심리치료까지 그곳에서 다 진행해주고 반드시 트라우마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 회복과 자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요. 타기관 연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부모하고 만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적극적인, 예전에 비하면 완전하게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형,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고 오늘 이 그 유형들에 대해서는 각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다 되었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실까봐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아동보장권리원회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어서 이걸 간단하게 그러면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했음을 행위자에게 고지해도 되나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성 같은 경우는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신고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건은 좀 큰 학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동 학대의 조사와 판결은, 조사는 전담 공무원이 하고요. 판결은 법정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아까쯤에 구속이 된다, 아니 구속이 아니라 징역을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신고자의 신변은 어떻게 되냐, 보장이 되는 거죠. 명백한 진술이 없으면, 아니 신고자의 신변은 안전은 범인을 지목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비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신고했다는 것은.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신변 보장을 신청하셔도 되는 거죠. 112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도 이것들은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될까? 관계자가 올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발견자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조사 시 어떤 협조가 필요하냐면 내가 본 거, 알고 있는 것만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겠죠. 학대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수위에 따라서 다르는데 우리가 많은 접하는 빈번한 이렇게 조금 빈약한 아동 학대의 경우는 많은 경우 교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그 아이에게, 신고 이후에 그 부모나 그 가해자에게 아니면 나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만약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자의 신변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것도 2차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선에서 하시고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이 하나 있어서 여기까지 선생님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즈케미콜 어플,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보도 좀 받으시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아까 질문이 없다고 하셔서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2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눈 마주침 할 때마다 저와 함께 상호작용해 주시느라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저 이 사업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의 이런 유기를 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저도 선생님들 덕분에 이 시간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